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고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명분으로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려 한 것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안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 건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으며 답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어젯밤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직원 550명 신규 채용과 임금 1.8%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성이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전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미국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메모가 공개된 영국 대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메이 총리는 대사를 교체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회원국들에게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한편 한일 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 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한국 측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는 것인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업들을 만나서 일본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도 나눕니다. 먼저 WTO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보통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백 대사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이라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We applied the simplified procedures before to Korea, but now we changed, and just normal procedures will be applied to Korea. So this is perfectly in conformity with our obligation under the WTO.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로 바꿨을 뿐이어서 자유무역 가치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수출 규제 효과를 띠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북핵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는 아베 총리의 말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낙연 총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항의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답변만 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는 위험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강경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삼 왜 그렇게 멀리하던 대기업 총수들 몇 차례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업인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대통령께서 그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어젯밤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임금단체 협상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직원 550명을 새롭게 뽑고 임금을 1.8%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사 양측은 어젯밤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기관사뿐만 아니라 영무원과 차량 정비공들도 파업에 참가합니다. 전체 조합원 3,400여 명 중 필수 유지 업무자를 뺀 2,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납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논의됐던 내용과 이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미 정부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EU와 나토 회원국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부장은 앞서 독일로 출국하기 전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가 북측 대표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미 국무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미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입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목표를 동결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핵 동결로 목표를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미 국무부가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오르테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조금 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목표라면서 동결은 하나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 목표로 잡은 적이 없으며 이는 과정의 입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유연한 접근이 언급되고 미국이 동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유럽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측 대표단과 이번에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네, 오르테거스 대변인은 8일부터 시작된 비건 대표의 유럽 방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잡혀있던 것이라면서 이번 일정에선 북측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관심을 끈 북미 간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합의대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르면 이달 중순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사흘 연속 영국 대사를 비난했어요. 비밀 외교 전문에 담긴 영국 대사의 비판이 최근 공개됐는데 감정이 많이 상한 모양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을 삭히지 못했는지 트위터에 영국 대사를 비난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김 데럭 영국 대사를 영국이 미국에 떠다 맡긴 괴짜라고 부르면서 미국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닌 매우 어리석은 작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를 향해서도 브렉시트 협상법을 알려줬는데도 어리석은 길을 갔다면서 재앙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대사가 거만한 바보라는 걸 들었다며 또 한 번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영국 대사에 대해서 불신임 의사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트위터에서는 데럭 대사를 누가 좋아하지도 않고 미국 내 평판도 안 좋다면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던 만찬 초청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툴고 유례 없이 고장나 있다는 데럭 대사의 비밀 외교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대사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예, 총리 대변인은 데럭 대사가 충직하고 존경받는 관리라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메이 총리가 외교 전문 유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또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영국과 영국 총리에게 무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한국인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모습이 공개가 된 이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한 뒤 양육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발로 걷어찹니다. 뺨까지 때립니다. 베트남 여성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2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여성은 어제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자신이 키우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전했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 여성은 이달 초에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베트남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김모 씨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올해 전국 잘평사립고 평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8곳이 탈락을 했습니다. 앞서 지방에서는 3개 학교가 탈락을 했었고요.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를 할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정 취소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동안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신일, 경희, 세화고 등 8개 학교가 무더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고와 한가람고 등 5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탈락한 학교들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영역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엔 교육부 반대로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 전국 24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부 동의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지위로 선발합니다. 내년엔 전국 15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연합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딱정벌레차로 불리는 독일 폴크스바겐의 소형차 비틀, 지난해 단종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이 됩니다. 마지막 비틀은 박물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81년 전에 나와서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차였는데 판매가 줄어드는 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딱정벌레차 비틀이 처음 만들어진 건 81년 전입니다. 비틀은 1930년대 히틀러가 국민차 제작을 지시하면서 설립된 독일 포크스바겐의 대표 차량입니다. 1968년엔 디즈니 영화 러브버그의 소재로 쓰이면서 미국에서만 연간 42만 대가 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비틀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전쟁으로 무너진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배기가스 문제로 유럽에선 1978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후 멕시코 공장에서 뉴비틀이 생산되면서 미국 시장에선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배기가스 조작 의혹으로 포크스바겐은 경영난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로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포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비틀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현지 시간 10일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생산 라인에서 마지막으로 비틀을 만들어 이를 박물관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배우 강지환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어젯밤 10시 50분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소속사 여직원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며 신고를 부탁했고 경찰이 출동해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으로 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호주 유학생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었습니다. 간첩 행위를 했다고 북한은 밝혔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네요. 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에 이 알렉 시글리에 대해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그 평양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또 반북 언론 매체에 수차례 제공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글리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건넨 유일한 자료는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이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의 설립자인 시글리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 지난달 2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9일 만인 지난 4일에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한 뒤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각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준비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화협이 다음 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초청을 추진 중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직접 초청하기 위해서 방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 전경련과의 연례회의도 예정대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안보보장상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이번에는 노동계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영계에서 10년 만에 삭감안을 제출했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부정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파업을 했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의 교섭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실무 교섭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교육부는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쯤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남 동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혼자 있던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예비 신부의 유족이 건물주와 서초구청 담당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구청 담당자도 고소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월북을 한 최인국 씨, 천도교 교인인데요. 천도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단에서 큰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최 씨가 북한에서 청우당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주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앨범이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해외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음반 판매량을 수치로 환산한 포인트 60만 포인트를 싱글 발매 첫 주에 돌파를 한 건 방탄소년단이 해외 아티스트 가운데 처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을 만나서 논의를 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비롯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또 역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오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검찰이 즉각 항소를 했었고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 소식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일부 동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됐고요. 이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최대 40에서 60mm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비는 물론이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전주와 대구 25도, 광주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비 소식 있지만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보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장면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여성이 CCTV를 직접 찾아 전달한 뒤에야 체포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한쪽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담을 넘습니다. 그 뒤 집안을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20대 여성이 사는 집입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본다는 걸 눈치챈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맞닥뜨리고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고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답하자 이름과 사는 곳 등만 확인하고 보낸 겁니다. 피해 여성은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찰에게 현장을 더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피해 여성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집 주변 CCTV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하루 만인 지난 3일 밤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JTBC 취재진에게 확보한 CCTV엔 범행 장면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9분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2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옆 가건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6분 만에 꺼졌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베트남 여성 2명과 이웃 주민 등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와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천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개폐기에 문제가 생겨 전기 공급이 끊겼다며 정전 2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고장난 개폐기를 수거해 정확한 정전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에 나섰는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찬성 입장이시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분양가를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토지 매입 이자 등 가산 비용을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지 먼저 입장을 좀 간단히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성규 박사님, 네. 왜 반대하십니까? 네, 민간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요건을 더욱더 완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거기에 정부나 든 이쪽에 가격 통제, 즉 분양가라는 것은 가격인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을 네.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 부분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뭐 불확실한 데다가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민간 택지에까지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왜곡만 불러올 뿐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거군요. 네네. 네, 자 찬성하는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네.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 굉장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핵심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있어서 2014년 이후로 실제로 네.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평당 4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현상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시를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민간 택지 분양가가 참여정부 시절이죠. 2007년 9월에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말에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두 박사님,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별 효과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네. 분양되는 그런 주택들이 꽤 많이 줄었고요. 물론 2008년에 세계 그렇죠.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네. 그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근원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적들이 있지만 실제로 명칭 자체를 분양가 상한제로 한 것은 아마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9월 달에 아마 직접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이 통제가 되거나 안정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일시적인 안정 효과는 가져왔지만 바로 결과적으로는 가격 급등이라는 사실 부작용을 맞게 되고요. 네. 그것과 함께 또 사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그 이후로 4, 5년간 공급이 나중에는 약 2010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약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적용할 경우에 공급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는 사라진 가운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우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실패했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다소 시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과 부담만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은영 소장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말 이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서울 지역의 경우에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민간 택지 분양가가 상한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네. 저는 2014 아까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원인도 분양가 상한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였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다음부터 이제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이 와서 사실은 우리가 주요 강남 아파트가 18억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지만 2016년에 비로소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지금 폭등 상태를 만든 게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동안의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작된다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못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 적은 시중의 시세 자체가 여러 가지 급등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놓여 있는 곳은 전국이 아니라 서울 등 인근 신도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서 실제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정부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사실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33주, 34주 만에 사실은 0.02% 오른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가격 통제 자체가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시장에까지 실질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기보다는 충분한 그 실효성이 있는 저는 공급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면밀한 어떤 검토가 없이 어떤 규제를 통해서 규제 만능주의에 입각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시장에 있어서 또 다른 고통, 많은 혼란 부분을 야기시키는 것 이외에 기대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당장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건축 시장이 좀 잡히면 전반적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요.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시장은 이제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가 됐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추가되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도 서울 도심에 있어서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을 굉장히 억누름으로써 건설업자들의 어떤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전개시킨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들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보다 가격을 오히려 올려주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까 청약 시장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모여들었을 뿐 나머지 시장이 거의 초토화됐던 그 경험이 본래 우리 201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걱정되는 그런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소장께서는 뭐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뭐 일부분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최근에 다시 서울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확실하게 집값은 잡힐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이전의 주택가격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에 주택 가격의 폭등의 중요한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였다고 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강남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는 강남 3.3제곱미터 아파트 한 평에 4천만 원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2014년에 그걸 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6천, 7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갔는데요.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진작 실시했어야 한다고 원래는 2017년 파리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뭐 이걸 지금 새로 도입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정부가 겁만 주고 실행을 안 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실행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으로 뭐 계속 실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른바 용수철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2014년 말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서울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 만큼 규제가 풀리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용수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참여정부 때 하긴 했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때 이제 법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1년 정도 걸리면서 뭐 아까 이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든 얘기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밀어내기라는 단시간에 규제 받기 전에 밀어내기를 하고 그 이후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법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시행령 정도로 바꾸는 과정이 있고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용수철 효과 같은 것들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공급 쪽 사이드 쪽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있어서 서울이나 인접 신도시에 국한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지금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은 오히려 더 공급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저는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은 민간 택지의 경우에 전혀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에 확대 적용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동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분양 보증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사실상 심사해서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최근에 그러한 그 그걸 통해서 인근 예를 들어 1년 정도 경과한 경우에서는 인접의 어떤 분양 가격의 수준보다도 110%까지 허용하던 것을 105%까지만 허용하는 식으로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마도 그런 분양 보증 과정에 있어서 심사만으로는 시장 통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이번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희소성 원칙에서 가격 폭등은 틀림없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져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혼란은 결국 이번 정부가 나중에 결국은 회피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최은영 소장께도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틀림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주택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었을 때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경험을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허그의 지금 뭐 보증 을 통해서 민간의 이제 분양가라는 게 사실상 일정 정도 규제가 되어 오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제도로서는 굉장히 루폴이라고 하는 빠져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분양을 하면은 그 규제를 안 받거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안 만드는 그러니까 후분양이나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것들을 안 만드는 정책을 좀 면밀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겠습니다만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4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두 박사께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부나 공공에서 사실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저는 준비 작업으로서는 당연히 공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에 만연되고 있는 그 수급 부족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갖다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에 있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 정부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 등 수요가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위험들을 우려들을 갖다 불식시켜 준다면 저는 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시장은 충분히 균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소장께서는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튼 저는 지금 공급 부족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소득에 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2014년 이후로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도 저는 이게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걸 실시해서 분양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월세 시장에도 개입해서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지금 2년 정도밖에 세입자들이 못 사는데 더 오래 살게 하는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주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방떼가 요즘 전국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 또 충북, 전남 등에서 두드러집니다. 농촌에서 도심으로 피해가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올해 무더위가 빨리 온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쌓인 낙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 죽은 나방이었습니다.
가로등은 나방 알로 덮였고 하수구 안에도 전봇대에도 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줄전 불나방대입니다. 때때로 직원분들은 이제 좀 가렵다는 분도 있었고요. 경기도 양주의 시청자 제보 사진입니다. 가로등 주변에 꽃잎이 가득 흩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매미나방대입니다. 이곳도 이달 초부터 나방대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블랙박스 제보 영상입니다. 왜 이래? 빨리 가.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도와 아파트 현관, 자동차 바퀴 할 것 없이 죽은 나방과 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갖고 한마디로 울 정도니까 와이프가 가늠이 안 돼요. 수천 마리 되죠, 수천 마리. 아이를 키우는 주민은 걱정이 큽니다. 좀 애한테 기관지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애들한테는 피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긴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약구간에 알을 까기도 했습니다. 신라를 가지고 일단 거기다가 일단 한번 끓여는 놔뒀어요. 그 알에서 애벌레 같은 게 진짜 만약에 나오면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나방을 피해 다니고 있다. 문을 열 수 없다는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7월 첫 주에 기록적인 폭염이 왔고요. 오늘은 또 전국에 걸쳐서 장맛비가 온다고 하죠. 높은 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가운데 우뚝 선 철탑. 이 안에는 60살 김용희 씨가 있습니다. 31일째 홀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좁은 공간, 햇볕과 비를 오롯이 몸으로 감당해왔습니다. 여기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죠. 그냥 뭐 참는 수밖에 없죠. 인내해야죠. 덥기도 하고 모기도 있고 바닥이 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올라가는 물과 보조 배터리만이 김 씨의 유일한 생필품. 최근엔 폭염까지 겹쳐 건강이 더 악화했습니다. 만약에 쓰러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게 최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김 씨는 삼성 테크윈에서 1997년 해고됐습니다. 노조를 만들려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로부터 24년째 복직을 요구했고 회사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해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이제 제 정년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지상에서는 해볼 싸움 다 해봤잖아요. 네. 단식도 하고 구속도 돼보고 마지막 삼성의 협상을 끌어낼 희망으로. 팔과 다리 곳곳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11일째 톨게이트 지붕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폭염에 매연에 벌레까지 상처가 번져 2차 감염도 우려됩니다. 얼굴에 자꾸 뭐가 물리는 건지 이게 이렇게 부분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기고 있고 이게 이제 염증화되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건 거의 한 40도가 훌쩍 넘어요. 한 45도 정도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체감 온도 자체가. 고공농성의 위험과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이들의 농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차별적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성접대 관련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6년 전 수사 당시에 다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 사기,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두 지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다가 드러난 범죄입니다. 윤 씨가 법정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본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변호인이 대부분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이라고 밝혔는데도 왜 윤 씨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할 때 이미 다 진술한 걸 검찰이 덮어놓고선 이제와 혼란의 중심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윤 씨는 사기와 공갈, 미수 등 자신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고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명분으로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안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어젯밤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직원 550명 신규 채용과 임금 1.8%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가 된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한 뒤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능하다고 비판한 메모가 공개된 영국 대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메이 총리까지 비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메이 총리는 대사를 교체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각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준비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넨이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면서 오는 11월 전경련과의 정기회의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보장상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예비 신부의 유족이 건물주와 서초구청 담당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구청 담당자도 고소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리며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스페인 북부의 나바로 지역에 갑자기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인근 강의 수위가 4m 이상 불어나며 강둑이 무너졌는데요. 범람한 흙탕물이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류에 떠내려갔고 한 차량에서 운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당국이 피해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이슬람 시아파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한 이슬람 시아파 단체가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의회 건물에 들어가려고 한 건데요.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쐈습니다. 결국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요. 현장에선 총성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의회 건물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여객기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행 KLM 소속 항공기와 영국행 이지제 소속 항공기인데요. 승객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로 가려던 두 여객기가 견인 차량에 의해 후진을 하던 중 서로 부딪히고 만 겁니다. 두 항공기 모두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공항 당국과 두 항공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해양경찰이 바다 한가운데서 난민 47명을 구조했습니다. 작은 보트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이 20여 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2개의 소형 보트에 나눠 타고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해양경찰이 이들을 구조한 뒤 그리스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온 난민인지 그리스에 계속 머무르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딱정벌레 차로 국내에 알려진 독일 폴스크바겐의 소형차 비틀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비틀의 단종 계획을 발표했던 폴크스바겐은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현지 시간 10일 마지막 비틀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딱정벌레차 비틀이 처음 만들어진 건 81년 전입니다. 비틀은 1930년대 히틀러가 국민차 제작을 지시하면서 설립된 독일 포크스바겐의 대표 차량입니다. 1968년엔 디즈니 영화 러브버그의 소재로 쓰이면서 미국에서만 연간 42만 대가 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비틀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전쟁으로 무너진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배기가스 문제로 유럽에선 1978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후 멕시코 공장에서 뉴비틀이 생산되면서 미국 시장에선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배기가스 조작 의혹으로 포크스바겐은 경영난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로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포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비틀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현지 시간 10일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생산 라인에서 마지막으로 비틀을 만들어 이를 박물관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지 보름가량 지났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죠. 가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마른 장마였는데 오늘과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일찌감치 비가 시작된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인데요. 장마전선이 제주를 향해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가 시작됐습니다. 네. 비구름은 오전 중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을 가득 채우면서 시원하게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가 내리니까 정말 반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 지역에서는 비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양이 많겠는데요. 네. 강원 영동에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이렇게 10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강수량은 최대 40에서 60mm 정도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네, 특히 동해안 지역에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축대, 붕괴, 침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비는 오늘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까지는 전국에 쏟아집니다. 이후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그치면서 내일 오전 남부지방은 대부분 개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과 충북은 내일 밤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네,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네. 더위가 다소 주춤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무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전주 25도, 대구도 25도로 예보돼 있고요. 대부분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더 네.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이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30도 선으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가 다시 시작되기는 하지만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30도, 31도 정도가 되겠군요. 지난주 주말의 경우에 35도 이상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의 무더위는 아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장맛비 그리고 더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어젯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배우 강지환 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강지환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는 어젯밤 10시 50분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소속사 여직원 2명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에 자택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그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며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까 그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와 또 그가 주연하는 드라마 방송사 관계자들도 급히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은 단수 여권, 이른바 일회용 여권 소지자가 이 터키 항공으로부터 환승을 거부당해서 터키에서 일주일이나 발이 묶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인천공항에서 단수 여권을 받아서 출국했습니다. 이 단수 여권이란 갑자기 여권을 분실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공항이나 제외 공관 등에서 현장 발급하는 일회용 여권입니다. 그러나 이 터키 당국은 정식 여권이 맞다는 한국 공관 설명을 묵살했고 결국 이 김 씨는 한국에서 새로 여권을 발급해서 급행 우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항공업계가 프랑스 정부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환경세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승객 1인당 최대 18유로 약 2만 4천 원 상당의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확보한 연 2,400억 원 상당의 세수를 친환경 교통망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항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세를 도입하면 에어프랑스의 경우 연간 6천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가격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프랑스 교통부의 발표 이후에 파리 증시에서 에어프랑스 KLM의 주가는 3% 넘게 폭락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의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현지 시간 9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자택에서 89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페로는 최근 5개월간 백혈병 투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수성가형 성공한 기업인인 페로는 지난 1992년에 미국 대선에서 제3회 후보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죠. 이틀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새벽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거짓말, 위증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지루한 공방으로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막판에 위증 논란, 거짓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일관되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 이 윤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그냥 아는 절친 동료의 친형일 뿐이다. 그리고 같이 골프 친 적은 있다. 식사한 적도 있지만 이 고급 양주를 마신 저녁 자리 아니었고 점심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제 전화 녹취 파일이 하나 나오면서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육성입니다. 이건 본인의 목소리라고 또 인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이 결국 위증한 거 아니냐. 이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것이 윤 후보자 본인 아니냐라는 공방이 거세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식사를 하거나 네. 골프를 친 적도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또 인정을 만나고 했습니다. 골프를 같이 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골프를 끊었고 네. 골프채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후배들에게 골프채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1년에 몇 차례 골프 친 사실까지는 이제 밀려서 인정을 하게 된 바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호텔 일식당이 지목이 되면서 여기서 후배 검사들을 모아서 윤우진 세무서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고급 양주를 먹었다라면 이 사실이 또 확인된다면 접대 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 호텔 그 식당은 내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 점심이었고 본인은 양주를 즐겨 먹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커지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입니다. 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대윤으로 불리고 네. 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직접 거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윤 후보자의 말이 맞다. 이남석 변호사는 그 친형 사건에 내가 이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자신이 추천한 것이다. 라고 어제 공개 해명을 했어요. 네. 이남석 변호사도 같은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사가 나를 그 친형 사건에 이제 추천을 해서 내가 수임을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다 맞다고 주변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미 좀 불신의 골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역한 관계니까. 하지만 정황은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과거에 이 어찌 보면 친형 사건에 대해서 또 중수부 과장을 맡기도 했던 검사가 이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윤대진 당시에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가 내가 이남석을 추천했노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남석 변호사는 과거에 검사 출신이고요. 네. 바로 윤대진 중수부 과장의 직속 부하였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해도 아마 윤대진과 더 친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랬을 맥락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소개해 준 바가 없습니다 했다가 소개까지는 한 것으로 네. 지금 이제 이 근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네. 명백한 위증이다. 그렇습니다.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간사회동 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운데요. 부적격이라고 넣는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까지 지금 사퇴 요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고서 채택은 난항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증이다, 사퇴하라. 그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수임을 이남석 변호사가 하질 않았어요. 네. 이 선임계가 등장했는데 이게 국세청에 제출된 선임계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형사 사건의 수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는 분명히 있으나 이남석 변호사가 또 그 친형 윤우진 전 서장의 사건을 맡은 바도 아니기 때문에 박모 변호사가 형사 수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청와대도 아마 결격 사유로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에 혹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오늘 아침에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장관급입니다. 네. 검찰총장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가 국회에 한 번 더 이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장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오늘 쟁점이 될까요? 예, 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 굉장히 강한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야당이 관심을 갖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던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들, 외교안보 문제가 강화가 돼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입장을 받아서 청와대와 곧 인사 문제를 상의할 자리가 있을 텐데 야당 입장도 전달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 교체 요청까지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청와대의 시각은 다를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남북미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되는 입장에서 국방장관 교체가 목선 때문에 있을 것인가. 네. 과거에 노크 기순 때도 김관지 국방장관이 교체되진 않았거든요. 관계자들 14명이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엄중문책과 징계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국방장관이 교체될 정도의 사안인지는 청와대 입장은 다를 것으로 보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외교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압박이 먹히는 통하게 되는 이제 결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버틸 것이다. 이 관측이 더 높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뜨거운 쟁점은 경제 분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아마 이제 국회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조금 전 속보를 보면 지금 이 지난 분기에 28만 명 고용이 늘어서 지금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고치로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은 내수 진작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활성화 초기 단계다. 그동안 이제 체질 개선에 고통을 겪은 결과 하반기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긍정론으로 야당은 이제 부정론, 나쁜 지표들을 가지고 공세를 펼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표현하되 경제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새롭게 발표된 경제 수치를 놓고 여야 간에 또 뭐 치열한 공방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회원국들에게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보통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백 대사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이라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We applied the simplified procedures before to Korea, but now we changed, and just the normal procedures will be applied to Korea. So this is perfectly in conformity with our obligations under the WTO.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로 바꿨을 뿐이어서 자유무역 가치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수출 규제 효과를 띠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실생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 이번 주부터 마련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법률 정보입니다. 든든한 법으로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여성들에게 든든한 법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보는 남성들이 왜 이렇게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아요. 남성은 서울 부가연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근 주민이었고 50대 남성, 20대 여성의 집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남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이 적용한 건 주거 침입 혐의죠. 맞습니다. 사실은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네. 사람의 마음을 경찰이나 사법당국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했던 행동을 기준으로 범죄를 이제 처벌하는데 일단 했던 게 얼굴을 내밀고 창문으로 보는 게 어쩌면 다였거든요.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하는데 주거침입은 무단으로 어떤 방실이나 방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을 해야 돼요. 얼굴만 내밀었을 때는 침입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례 중에는 얼굴을 내밀어서 얼굴 안에 넣었을 때 일부라도 신체가 침입됐을 때 그럴 때 주거침입을 적용을 했거든요. 네. 이 사건 일단 적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이건 쟁점이 될 걸로 같기도 하고 워낙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도 이 혐의를 일단 적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 사건에서도 네. 이제 경찰이 이 남성을 맞닥뜨렸는데 간단한 신원 조사만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 봉천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CCTV를 그냥 근처에만 보고 경찰이 돌아가서 CCTV를 찾은 게 그 피해 여성과 저희 취재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한 그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근처의 CCTV나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자꾸 경찰을 뭐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강력 범죄라는 것, 특히 뭐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살인 이런 거면 당연히 CCTV를 확보를 할 건데 계속 얘기하다시피 주거 침입 정도라고 또 표현을 할게요. 그 정도면 강력 사건을 보기 어렵거든요. 경찰도 중요도에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처벌하는데 CCTV를 다 확보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판례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지 말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CCTV를 빨리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확보하는 경우도 직접 있고요. 나서서, 네. 그리고 뭐 언론기관이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법 규정의 부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지금 법으로는 겨우 엮어낸 게 주거침입죄거든요. 하나.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스토킹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조금 통과가 돼야지만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 머리에 네. 딱 각인돼 있는 그 장면은 그 신림동 무서워요. 네, 원룸에서 금방 문 열려고 하던 그 장면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내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주거 침입죄만 네. 적용이 됐다가 나중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네.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주거침입죄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를 계속 확대 적용을 합니다. 일부 침입을 하다가 사생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두들기거나 이럴 때도 성립을 하고 이제 공동주거에 몰래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이 되는데 문제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에 있는 겁니다. 무기 네.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네네. 강간을 하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해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저 CCTV 나오거든요. CCTV에 강간을 할지 안 할지는 드러나는 모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는 주거침입죄만 적용을 했고요. 근데 CCTV에 음성이 좀 담겨 있고 또 입모양을 봤을 때는 막 욕을 하면서 들여다 보내달라. 이 부분 때문에 협박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주거침입 목적 강간죄를 적용한 겁니다. 강간미수죄를. 근데 이것도 좀 재판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를 겉으로 드러나야지만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재판에 갔을 때는 주거침입죄는 뭐 성립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강간 목적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긴 해서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겠지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뭐 남의 집을 여성의 집을 훔쳐보거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거나 이게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고 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그럼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 맞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결국은 그렇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주거에 침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 경험식상 봤을 때는 거기서 끊었는데 끊으니까 행동에 범죄의 성범죄 목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 침입으로 처벌한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거의 벌금됩니다. 뭐 좀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토킹 방지법이 한 8차례 이상 지금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스토킹 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연인 간에 아니면 스토킹 행동,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저것처럼 남의 집에 몰래 쳐들어간다든지 그게 반복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CCTV 확보도 가능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자꾸 쫓아온다 아니면 우리 집에 계속 들어올라 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우리 여성들이 너무 무섭고 저도 뭐 우리 집에 보지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 같습니다. 네. 몰카 범죄 얘기도 네.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처벌은 좀 최근에 강화가 되는 추세인가요? 몰카 범죄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벌금을 하던 것을 집행유예, 또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형을 하는데 실제로 검거가 되면 한 건이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하다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처벌을 받고 다시 재범할 확률도 50%에 가까울 정도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카 범죄도 처벌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처벌 외에도 뭔가 치료라든지 계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성범죄는 그래서 예방을 얘기하기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 강력한 거잖아요. 처벌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방을 처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일반 예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성범죄 다 포함됩니다. 몰카, 주거 침입, 뭐 뻔히 쳐다보기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게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게 언론기관이나 이게 자주 알려진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시 계도나 일반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성분, 남성도 마찬가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 여성이 심한 폭행을 당한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성난 베트남 여론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여성이 아이 영유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발로 걷어찹니다. 뺨까지 때립니다. 베트남 여성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2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여성은 어제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자신이 키우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전했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 여성은 이달 초에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베트남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김모 씨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루마니아의 시모나 할레프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할레프는 여자 단식 8강에서 중국의 장수아이를 2대 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세리나 윌리엄스도 앨리슨 리스크를 2대 1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 전임 감독 시절에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기려다가 1년 자격정지를 당한 김호철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3개월로 감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호철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으로 한국 배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됐고요. 이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또 영남 해안에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최대 40에서 60mm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물론이고 돌풍과 천둥, 번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광주 26도, 전주와 대구는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비 소식 있지만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고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비난을 했습니다. 안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뒤 검찰이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